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심리학이 13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영화 속 심리학인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3, 14강에 거쳐서 영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화 예스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변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화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 14차에 예스맨이나 킹스 스피치 등등 한 개 정도 더 영화를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영화 치료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비르키트 볼츠는 좋은 영화든 나쁜 영화든 유쾌한 캐릭터든 유쾌하지 않는 캐릭터든 유쾌한 결말이든 우울한 결말이든 치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의 미학이 아니라 영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공명한가입니다. 공명한다서 해서 공감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영화를 바라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얼마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영화는 이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또 나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투사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시 공명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우리 심리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치료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화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매체로 영화를 선택하고 상담자, 내담자, 영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통찰을 키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또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이 뉘우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겁니다. 통찰을 갖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방법을 영화 속에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월터 제이콥스 박사는 영화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영화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화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술 양식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추억과 세계관을 확립해줍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확립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는 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책 읽기를 권하듯 좋은 영화 보기를 권해야 한다고 비벤 카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변화된 정신 상태나 마음속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특히 적합합니다. 영화 속의 영상, 대화, 음향 효과 및 음악의 배합은 우리 의식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사고 및 감정과 유사합니다. 영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고 음악과 다른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 감각을 자극해 정서를 이끌어냅니다. 영화란 게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감각에 자극을 주어서 어떤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이루고 감정적 동요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감독은 관객의 정서를 특정 방향으로 촉진해 그들의 인식을 확장하고자 시각적 효과, 공간적 관계, 타이밍, 음향 효과, 음악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된 영화는 영화 매체 그 자체로 몇 가지 심리치료적 특성을 갖습니다. 시간과 장소, 인간 언어의 법칙을 허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현실에서 내가 경험한 세계와의 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미래의 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은 의식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의식 차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상상은 물론 담론에 자기를 투입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마다 상상을 통해 어떤 수준에서는 자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게 되는 거겠죠. 자아가 어떻게 영화의 주인공과 일치를 이루고 또 갭을 지니면서 또 어떤 상이점이 있고 동일한 점이 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우리는 스크린에 투사되는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소망과 마주합니다. 주인공이 처한 환경, 선택하는 내용과는 다른 주제일지라도 현실이 자기가 소망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안전한 투사독으로서 기능합니다. 투사, 내가 뭔가를 그쪽의 마음을 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영해서 내 감정이입이 되는 거겠죠.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영상 테스트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의 등장인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투사합니다. 이를 통해 방어 기제를 완화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느낌, 감정 변화, 통찰 등을 알아차리면서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영화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감정이입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행동, 태도를 모델링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그와 같은 감정을 증대시키는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와 모델링이 되는 거죠. 모델링은 그것을 따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감정, 행동, 태도를 모델링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안에 내면화해서 그와 같은 감정을 증대시키면서 하나의 감정적 동일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치료에 있어 내담자들이 노출하기 꺼려하는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촉매제나 도약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장인물의 감정, 사고, 성격, 태도에 대한 감상이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내담자들에게 삶 속 딜레마에 대한 고찰과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즉, 내담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화 치료의 시적인 요인을 보면 자기 이해 확대, 공감, 모델링, 동일시, 자기 개방, 정서적 방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무의식적이거나 바람지 않는 특성이 타인에게로 향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는 투사를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투사 반복될수록 자신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변화에 무기력해진다고도 합니다. 투사는 그러니까 어쨌든 타인에게 향하는 방어 기제죠. 그래서 투사를 알아차림으로 방해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 한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변화에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은 현재와 충실하게 접촉하도록 인내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치료에서 투사를 통해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특성을 알아차리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사의 단계를 거쳐 획득된 자기인식은 수용하기 힘들었던 내면의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특성에 대한 저항과 비난은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와 동기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혐오나 자기 거부를 떨쳐버리는 것은 자기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촉진시킵니다. 이처럼 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무의식 안에 있는 불안을 스크린에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기시효에 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예스맨 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부침을 겪을 때마다 되새겨하는, 그러나 실천하기 결코 쉽지 않는 절대적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꼭 보시면 되겠죠. 누구 하나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조차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과 열성으로 주변을 탐색합니다. 쉬지 않고 관찰하며 물고 만지면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눈여겨보지 않으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거나 높은 곳에 떨어져 다치기 십상인 활발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커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규칙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면 세상의 제한에 쉽게 예스라고 외치며 돌진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하는 형용사로는 도전적, 진취적, 야심찬, 유혹적, 과감한, 충동적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은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도 이들은 색다른 모험과 가능성에 이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싫어합니다. 아기였을 때는 세상 많은 것을 불안과 두려움의 렌즈로 살펴보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함부로 손을 뻗거나 발을 뒤지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편이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순하고 속 썩이지 않는 얌전한 아이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험이나 가능성보다 확실성과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맞춰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형용사로는 신중한, 세심한, 치밀한, 계획적 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성과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눈에 띄지 않게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이행하며 재미없고 따분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그는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은 변명과 거절과 회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스맨의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노노하고 영화를 시작됩니다. 그러나 점차 어느 순간에 친구의 토대로 인해서 예스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상을 벗어난 여행과 모험과 스릴, 도전은 그의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사는 것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떠나갔고 친구들도 더는 못 봐주겠다고 느낍니다. 어떤 제안을 해도 노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를 설득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이 뭔가 김 빠진 콜라 같다고 느낍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의 스맨의 칼을 보며 그가 기절 성격에 관한 심리 검사를 하였다면 위험 회피 점수가 꽤나 높고 자극 추구 점수는 무척 낮게 나왔겠다고 구나 싶었습니다. 자극 추구란 말 그대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극 추구란 말 그대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특성이며 위험 회피는 그 반대의 특성입니다. 아마 칼은 아기였을 때
완전히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칼의 삶은 타고난 천성과 기질적 특성에 맞춰 흘렀기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인생의 도전이나 새로움, 변화 같은 요소는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별다른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 채 신중하게 경계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필연소는 안정감이 뭔가를 시도했을 때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불안보다 크기 때문에 그는 굳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면 더 생생한 순간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통제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그러한 불안 때문에 인생에 던지는 대부분의 가능성을 노라고 거절하며 최소한의 울타리에서 삶을 살던 그가 무조건 예스라고 외치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항상 브레이크를 밟기에 큰 사고를 내지는 않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던 그의 인생이 엑셀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노에다가 예스라는 캠페인의 어떤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거에 참석하면서 이 인생이 이제 예스맨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칼의 삶은 말 그대로 흥미진진하고 생생해집니다. 그런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던지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결국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 인생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의 변화를 유쾌하게 그려나가면서 우리들도 노를 예수로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말하듯 삶을 긍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실수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삶에 나를 던지는 것은 우리를 무한히 큰 삶의 가능성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메시지를 노를 예수로 바꾸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맨에게도 장점이 있듯 모험을 좋아하는 예스맨에게도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맨의 자동차가 너무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서 문제라면 예스맨의 자동차는 너무 자주 엑셀을 밟아서 문제입니다. 저돌적으로 돌진하다가 큰 사고가 나거나 뒷수습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예스를 외치는 것도 늘 노를 앞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스맨들은 노맨의 신중함과 경계심을 배울 필요가 있고 노맨들은 예스맨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화 예스맨에서 노맨의 부정적 성향과 예스맨의 긍정적 면모를 극대화해서 보여주지만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스만 할 것도 아니고 노만 할 것도 아니죠.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잡힐 때 진정으로 건전한 자존심이 있는 인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브레이크든 엑셀이든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르기보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법칙을 맹목적으로 쫓는 주인공이 한편으로 이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엑셀을 더 많이 밟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가끔은 브레이크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모두 서투릅니다.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언제 엑셀을 밟아야 할지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능숙해지면 우리는 엑셀을 밟아야 할 때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를 더 잘 구분하게 됩니다. 영화 속 칼이나 현실 속 우리의 삶에서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적재적소에 밟아가면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본다면 그 여정은 순조로울 것입니다.
기질이란 것은 타고난 것이기에 성격보다 바꾸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질 성격 검사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해안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바꾸려 쓰거나 바꿀 수 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머뭇거리고 변명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해안이 정말 귀중한 보석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살면서 적절한 예수와 적절한 노, 다시 말하면 적절한 엑셀과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이 조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어쨌든 진정한 적절한 엑셀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가고 예수와 노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건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델링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을 제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